어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3월 13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어,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오늘까지 있었던 일들 중심으로 지난주 얘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 시장 3대 시장 모두 큰 폭의 하락 마감을 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저점 부근에 지금 대부분들 와 있는 상태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한 이 전쟁으로 인한 부분, 이후 이제 파생된 내용들이죠. 뭐 인플레이션 관련한 부분,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FOMC의 이번 주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시장 역시 이번 주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2주 연속 강한 하락이 나왔고요. 우리 시장은 지난주 반등이 좀 반짝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만 이번 주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하루 우리 선거일 때문에 휴식일이 있었고 휴식일 다음이었던 10일 날 글로벌 증시 상승과 함께 우리 시장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하락폭을 좀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있었던 얘기들 좀 해보게 되면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일단 가장 중요했던 2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7.9%로 뭐 일단은 이 시장의 컨센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만 근원 CPI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물가 상승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거 에너지 부분을 빼고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다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유가까지 지금 계속해서 유가나 원자재가 지금 이 3월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영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3월 달 CPI도 이거 상당히 높게 나오겠는데 이렇게 되면 연준이 조금 더 속도를 높이거나 강화시키는 매파적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인식이 나타나면서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이 조금 출렁임이 좀 나오는 부분도 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가 지난주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매파적이었습니다. 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를 받고 있는 당사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ECB가 매파적인 행위, 그러니까 어떤 결정은 금년 말 정도로 미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금년 말까지 테이퍼링을 점진적으로 지속하겠다라는 부분을 2분기까지 땡기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매파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 상승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두 마리 토끼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근데 이 경제 성장, 즉 이제 완전 고용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미국은 거의 지금 견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물가 상승만 지금 잡으면 되는 상황이라서 요번에 좀 강하게 이 매파적인 액션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지난달까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조금 덜 매파적인 상황으로 지금 조금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상황인 거고 유럽은 아직까지 지금 고용 상태도 그렇게 썩 그 미국만큼 좋은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부양이 조금 더 돼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두 마리 토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상황이고 거기서 일단 우선적으로 물가를 먼저 조금 잡아야 되겠다라는 쪽에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지는 못했던 게 더 너무 강하게 가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생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구간, 제가 작년 말 12월 달에 아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연준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으로 갈 것이다 앞으로. 물론 전쟁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려운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 지금 유럽 쪽으로 지금 더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50pp 얘기가 뭐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전쟁이 생각보다 조금씩 더 길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에 따라서 파월 의장이 25bp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계속 25bp에 대한 얘기가 이제는 컨센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후에 이제 이번 3월 FOMC에서는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점도표상에서 향후 몇 번의 금리 인상을 연준 위원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금리 인상의 속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대차 대조표는 언제부터 축소를 시작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금요일 날도 조금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토요일이죠. 조금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지금 지난주 또 나왔던 부분들 보면 경제 성장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조금씩 다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태고, IMF도 지금 다음 달에 성장률 보고서 수정치가 나올 예정인데 이미 예고를 한번 했죠. 성장률을 낮추겠다라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더뎌지고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서 보면 물가는 뭐 미국 같은 경우 40년 내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 물가만 올라가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학자들에 따라 가지고는 또는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플레이션 정도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러니까 고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죠. 높은 상태의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조금씩 계속해서 더 올라가는 이런 고인플레이션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전망 쪽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전망이 그렇게 썩 밝다고 볼 수 없는, 당장은 그런 상황이 지난 한 주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의 침략은 뭐 한동안 조금 이 국지전 형태로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만 어제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지금 또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접어드는 것 같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수도 키이우까지도 일단 뭐 기존에 우리 64km 지점 부근에 탱크가 이렇게 쭉 탱크하고 이제 그 군사 장비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했는데 25km 지점까지 진입을 해서 지금 포위를 한 상태라고 하죠. 키이우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식량이 현재로서는 한 2주 분량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사실 오래 끌기 어렵다라는 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속에서 일단 미국 쪽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제재가 계속 나왔죠, 지난주까지. 결국은 미국 독자적이지만 에너지 제재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최혜국 대우도 폐지를 했습니다. 사실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깨지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이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쎄요. 푸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열이 받는 상황이긴 하지만 뭔가 지금 뾰족한 수가 없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로 인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러시아 산업을, 러시아에서의 어떤 기업 활동을 접고 다 나오게 되는, 엑시트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난주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전쟁이 예상보다 계속 길어지면서 환율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 뭐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달러 가치 상승에 따라서 더군다나 유럽 같은 경우 금리를 동결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은 이번 주 올릴 거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환율 좀 부담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1230원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요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밀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원자재 가격
모습들이 높은 변동성을 이제 이렇게 고가에서 높은 변동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일부 포착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 보통 우리 투기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이 투기 자본들이 끌어올렸던 과도하게 끌어올렸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 정리를 하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알 수 없어요. 아직 알 수 없는데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이는 외면상의 움직임은 그런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은데, 아무튼 원자재 가격 상승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의 이 밀을 비롯한 농산물, 비료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산 비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단되면서 비료 부족 사태, 이런 부분으로 요번 올해 이 밀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식량 가격 자체도 굉장히 많이 뛸 수 있는 이런 지금 조건들은 지금 굉장히 우리가 보통 경제 상황에서 얘기하는 악조건들이 거의 지금 다 갖춰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움직임은 분명히 아니죠, 신호들이.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놓고 보면 뭐 연일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35만 명, 38만 명까지 지금 넘어선 상태고요. 아마 요번 주, 다음 주 정도 피크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던데, 요번 주 정도 피크 아웃 한다라고 한다면 뭐 일단 예상했던 예상치보다 숫자는 좀 많아졌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좀 비슷하게 맞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주 정도 더 밀릴 가능성 여부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 완화, 그다음에 시간 연장,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예상치보다 더 늘어나거나 많아지는 이런 이 상황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WHO에서 발표한 부분에 따르면 이번 팬데믹에 대한 종료 선언 가능성도 일단은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새롭게 나왔던 기존의 최근 두 개의 변이의 이 연합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겠네요. 두 개가 섞이는 이런 새로운 변이의 출현 가능성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알려진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 부분이 새로운 변이로 넘어갈 것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얘기되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까지 새로운 변이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는 정도의 얘기들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우리나라에서 20대 대통령 이 선거가 있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그 다음 날 하루 정도는 주식시장이 반응을 좀 했어요. 자, 이게 지난주까지 얘기였고요. 자, 요번 주 얘기를 드려보면 요번 주 일단 경제 지표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 일단 FOMC입니다.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점도표입니다. 점도표인데 몇 번 할 것이냐. 지금 기존에 7번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최근에 지금 6번 정도로 조금 낮아진 상태인데 요게 이제 과연 올해 금리 인상을 몇 번이나 할 것이냐.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요번 FOMC에서는 25bp 가능성이 일단은 가장 높은 상태이긴 한데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점도표, 일단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고요. 전체적인 올해 틀이니까, 올해 내년까지 틀이니까 이걸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입니다. 파월 의장이 일단 어떻게 시장과 소통을 할 것인지, 일단 이번에 25bp를 올리면서 5월 달에는 지금 이런 상황 계속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5월 달에는 50bp를 올릴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시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게 지금 처음에 조금 더 강력한 어떤 매파적
스탠스를 통해 가지고 물가를 일단 딱 잡아서 피크 아웃 시키기 시작하면 천천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 전쟁이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함에 따라 가지고 어 물가가 지금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금 3월 달에는 일단은 못 올렸잖아요. 못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전체적인 윤곽으로 시사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못 올린다고 했었을 때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올려갖고는 의미 없는데 뭐 지금 뭐 그 물가 상승하는 거를 전혀 잡아낼 수 없을 것 같은데 연준이 너무 무르게 안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야라는 지금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비판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5월 달에 50pp 올릴 수도 있어라고 언급을 하게 된다면 시장이 또 요거에서 요 말에서 또 한번 살짝 충격을 조금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는 시장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그 부분들 하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 하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파월의 입입니다. 그리고 점도표 두 개 정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PI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일단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미국은 서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미국 증시의 시작 시간이 10시 30분이 되고요. 지금 기존에 11시 반이었잖아요. 10시 30분이 되고 미국 시간 마감가가 기존에 지금은 6시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제 5시에 마감을 하게 되는 새벽 5시에 마감을 하게 되는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걸 못 지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러시아의 디폴트인데요. 16일이잖아요. 일단 외채 만기일이 16일인데 16일 날 지금 갚아야 되는 외채가 1,435억입니다.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루블화 자체의 이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푸틴이 의지가 없죠. 지금 푸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러시아가 너무 많은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굳이 갚을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디폴트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이 디폴트가 16일 날 이 외채를 못 갚았다고 해서 바로 디폴트가 선언되는 것은 아니고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달 유예 기간이 있어요. 우리 작년 9월 헝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 유예 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16일 날까지 못 갚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여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봐야 하는데 현재 러시아 외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뭐 헝가리 같은 나라들 지금 많이 갖고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후 전쟁 상황에 따라서 아마 16일 날 그 외채는 못 갚을 겁니다. 못 갚을 건데 한 달 딜레이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뒤로도 뭐 22일인가요? 22일, 24일 지금 계속 있는데 그 뒤로 넘어갔었을 때 전쟁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금 인플레이션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우려 아직까지 계속 남아 있다는 거. 인플레이션 및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한 부분. 그리고 확진자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지난주 증시 전망에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주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피크아웃 가능성이 보여지든지 늦어도 다음 주 정도면 보여지지 않을까 일단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탈출구가 모색될지 여부. 제가 말씀드렸던 주간이 요번 주입니다. 이제 요번 주 정도에 아마 탈출구 정도는 모색이 될 걸로 봅니다. 지난주부터 조짐을 보이는 상황들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 조짐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계속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탈출구 모색을 위한 조짐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의 전쟁 종료와 관련된 움직임이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증시 전망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터키가 중재를 해서 터키에서 일단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잖아요. 별 내용 없이 끝났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저녁이죠. 저녁 무렵에 갑자기 불현듯 호련히 느닷없이 시나브로 써드니하게 푸틴이 뭔가 조금 진전이 좀 있었던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선물이 한번 확 올라온 적이 있었었죠. 일단 그 부분이 뭘 얘기하는지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 안 한다라는 얘기 하나, 그리고 돈바스 지역 관련해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 하나, 요 부분 제시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봤다라고 얘기한 것인지 아닌지 일단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봤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지금 일단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푸틴 입장에서는 칼자루를 뽑았습니다. 칼자루에서 칼을 뺐어요. 썩은 무라도 잘라야 돼요. 근데 그 지금 썩은 무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그 썩은 무가 지금 러시아도 처음 얘기한 것보다는 하나 정도 지금 내려왔잖아요. 젤렌스키 정부를 뒤집지 않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그 얘기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거 부분을 한 단계 양보했다라고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니까 이 부분 지금 일단 안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를 했다라는 거에서 하나 얻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돈바스 지역이나 크림반도 지역 쪽 이쪽도 논의를 해볼 수 있어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가능성을 보였다는 거잖아요. 다만 러시아가 지금 요거까지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얻어낸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만족할 수 있을지 여부를 또 하나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우크라이나의 상당 부분의 지역을 예를 들어 장악을 해놓고 그 지역에 지금 돈바스 지역처럼 또는 크림반도 과거 행태처럼 자체적으로 이 주민 투표를 하게 해가지고 독립을 자꾸 시켜서 우크라이나를 쪼개려고 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 그 부분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푸틴의 행동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쪼개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한 부분이 하나 남아있긴 합니다만 세계 각국들이 지금 일단 터키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엊그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프랑스, 독일 정상들이 푸틴과 일단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안 나왔어요. 프랑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이 아직까지는 전쟁을 종료하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지금 중재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야, 니네 둘 다 푸틴, 젤렌스키 두 사람 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와. 여기서 우리가 이 중재를 할 수 있게, 니네 정상회담 할 수 있게 우리가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중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뭐 외무회담이나 아니면 외무장관 회담이나 아니면 이 협상, 자체 전쟁 협상, 이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지금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 발짝 정도씩은 지금 들어온 걸로 보여진단 말이죠. 이렇게 들어온 상황에서 여기서 요 단계가 조금만 더 줄어들면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 두 사람의 만남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야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그 가능성을 이번 주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해결이 당장 나지는 않겠습니다만 탈출구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주 제가 보고 있는 마지노선이 이번 주에 탈출구 정도가 확실하게 나올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이 FOMC하고 연결돼서 뭐 바로 한 번에 이렇게 올라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번 주부터 탈출구가 모색이 된다 하더라도 전쟁이 한 달 정도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 주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일단은 물가, 그러니까 원자재를 비롯한 이 물가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한 달 동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종료의 시그널들을 보인다라고 해서 한 번에 갑자기 뭐 순간적으로 하루 이틀은 급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인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급반등이 나오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뭐
이 널뛰기 하고 있잖아요. 널뛰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안정을 찾기 시작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을 만드는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금리 인상 시기 우리 2013년, 14년 그때도 금리 인상 시기였는데, 금리가 인상되는 이 시기 때 지수, 제가 예전에 이거 강의 영상에 하나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이 금리 인상 시기 때 주가가 미국이나 우리나라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막 시기별로 다 잘라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뭐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큰 틀에서 얘기를 해보면,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다음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다음 QT 한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한 번씩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도 다 줬었죠. 요 얘기들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작년 1월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장 조금씩 이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 이제 이때도 충격이 좀 있었고, 이때도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 막상 진행되는 동안은 시장 큰 문제 없었어요. 금리 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사례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첫 금리 인상이 딱 시작이 되고 그 이슈가 딱 가라앉을 정도의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이번 주에 요거 때문에 약간의 25bp 올리고 나서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 파월 의장의 이제 입에 따라서 점도표나 입에 따라서 변동성 여부의 크기의 여부가 갈라지겠습니다만,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QT가 언제부터 시작될 것이냐, 이거에서 또 한번 시장이 약간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은 한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뭐 요번에 올랐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오른다라고 했을 때 갑작스럽게 50bp, 뭐 75bp, 100bp 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면, 금리 인상 시기 전체로 놓고 따지면, 금리 인상 시기의 긴 이 구간 전체를 놓고 따지면 이 위아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이었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 시기에 지금까지 주가는, 지수는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해 왔다. 그 부분, 물론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그러니까 기존의 금리 인상 시기 때 올랐을 때와 지금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조금 부담인 상황이긴 한데요. 이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고착화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후 점차적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시장 다시 원래 기존의 모습대로 어느 정도는 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번 주 예상은, 사실 지수 예상 뭐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차트를 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지금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 하는 부분이 크게 맞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별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일단 코스피의 움직임은 한 2600에서 2730 정도 일단 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FOMC 파월 의장 점도표 똑같이 이제 같은 이 FOMC 안에 묶을 수 있는 내용 하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종료 시그널 관련한 부분,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주 역시 리오프닝, 그리고 건설 원전 이 부분은요, 지금 지난주 목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비철금속이라든지 이제 원자재 관련 섹터들도 조심해야 해요. 지금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그 외에도 만약에 제가 예상하는 대로 전쟁의 종료 탈출구 시그널이 조금씩이라도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조금씩 이제 빠르면 이번 주 후반이거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 정도 시작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시장 정상적으로 좀 움직이게 되면 일부 대형주들하고 이제 IT 쪽의 대형주들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존에 어떻게 보면 테마주 형태로 움직였던 애들 중에 뭐 메타버스나 NFT나 뭐 로봇이나 이런, 그리고 인프라 쪽, 이런 쪽 섹터들도 조금 서서히
인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뭐 고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힘든 시기, 그리고 눈앞에 당장 예상이 불확실성이 너무도 강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운 구간인 것은 틀림없고요. 힘든 구간입니다만 쪼끔씩 글쎄요, 인제 제가 판단을 할 때 요번 주 정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쪼끔 더 딜레이 돼서 다음 주까지 또 딜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쪼끔씩 이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들이 쪼끔씩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이 어느 정도 탈출구를 모색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도 빨리 좀 종료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일단 전쟁이 좀 멈추고 이 원만한 타결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증시 전망 관련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